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자,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관심이 많을 텐데, 그래서 장영철 박사님 모시고 살아남자 경제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무슨 해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구호 한번 외치자. 살아남자 경제! 예. 장 박사님, 우리는 이렇게 장 박사님도 피를 토하면서 요즘 이렇게 살아나갑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려도 없이 그냥 계속 우리가 힘든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 경제적으로. 또 거기다가 정권적인 차원에서 고집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민들이 지난번 8월 15일 날 좀 전에 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8월 15일 날 강화문에 나온 사람들,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 그 다음 순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10시간 정도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끝없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추락하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국민 부담이 뭡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의식주까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건 눈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피눈물을 그려놨나 봐요. 빨간색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박현재 PD가 또 이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그 비관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선 이제 경제라는 단어가 동양에서는 경세재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뭐 경이니까 이제 뭐 경영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 국민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 중국의 그 사자성어에도 보면 한포고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그냥 우리말로 쉽게 번역한다면은 등 따쓰고 배부르게. 그게 이제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지향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꾸 또 나오지? 그래서 급한 전화가.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한포고복. 예. 예, 그래서 그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국민이 그 잘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잘 살 수 있게 되는 순간에 사실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국민들은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정치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실은 물론 뭐 코로나19 그걸 이제 환경적인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그 가져온 수치 보면은 OECD에서는 내년에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이 이거 이제 올 하반기 0.8% 마이너스 0.8%로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율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건 아마 이제 OECD가 아마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IMF에서는 그 4월 달에 마이너스 1.2%로 전망을 했다가 요 옆에 가로에 있는 거는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세계. 그 이제 물론 이제 세계 성장률이 전망이 마이너스 3%인 거에 비하면은 많이 그래도 우리가 좋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또 근데 6월 달에는 더 악화될 것 같다 그래 갖고 그 세계 경제 전망은 4.9%인데 마이너스 2.1%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폭은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역사상 보면은 1980년에 석유 위기가 있을 때 마이너스 1.6%였고, 1998년도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2%니까. 이게 IMF. 그 IMF 외환 위기죠.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올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우리도 이제 근 30년 만에 이제 맞이하는 20년 좀 넘구나.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2차 팬데믹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은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희망 섞인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그 말씀 중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자,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마이너스 1.에서 지금 0.8인데 이 0.8 수치는 37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원래 경제 성장률이 1위다. 그렇죠. 1위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더라고요. 자랑할 만하죠. 네, 자랑할 만한데, 근데 문제는 내년은 34위다. 그렇죠. 그러니까 37개 중에서 이거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이제 전제가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 무역 의존도가 이제 수출 수입까지 다 합치면은 70%가 좀 약간 넘는 수준인데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이 국가 간의 교류를 사실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적 교류도 차단하고 이제 부품 수급 상황도 지금 전 세계에 공장을 좀 깔아놨는데 그 수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뭐 잠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경제가 그 동안에 현 정부 3년 동안에 경제 정책이 굉장히 반시장적인 경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뭐 경제 정책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상황이 이제 돼갖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여기 잘 정리하셨는데 3년 동안 이렇게 경제 정책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제 뭐 소주성이라고 그래서 그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 게 사실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소득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선순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산성하고 맞춰서 임금이 올라가야지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경제에 이제 부담이 되고 기업가도 그만큼 이제 자기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너는 뭐 기업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기업가는 항상 생존을 의식을 하고 sab니다. 그렇죠. 아차 하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저 경영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별 부담이 없지만은 기업가는 경영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생존에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 누가 이걸 예측을 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예측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막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뉴스 보니까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여행사도 이제 매출이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황당한 거지. 이제 여행사는 문 닫아야 될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제 잠깐은 대출 연장을 이제 많이 해주면서 지금 사실 기업이 매출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근근히 버텨가는 건데 근데 최근에 자료를 보면은 저런 게 있어요. 이건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연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제 자영업도 이제 매출이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은행들도 대출 연장을 좀 해주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 그 여력이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지난번에 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기는 없어요. 대출 만기 숫자 연장 금액이 47조 원이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도 지금 23조인가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늘어났는데 이제 그동안에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연장을 해주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연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스러운 거지. 이 매출 하락이 계속되면은 앞으로 이 기업이 버틸 수 있겠는가. 요 보면 한국은행 자료 요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코로나 충격에 대해서 한번 그 금융안정 보고서를 이제 펴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연말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충격이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가정을 해서 보니까 이 부채 비율이 200% 초과, 우리가 이제 보통 200% 자본금의 한 2배 정도까지는 부채가 되는데 그 이상이면은 기업도 운영이 어려울 거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은 저희가 이제 그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이니까 뭐 특별이익 그런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준이 되느냐.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딱 내는 수준이면 1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1 미만이라는 거는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3년 동안 못 내는 경우에는 한계 기업으로 규정이 돼 갖고 한계 기업은 결국 임금도 뭐 제대로 못 주고 기업이 도산 직전이란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행비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계 기업에 들어가면은 이제 망할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연말에 2개 중에 1개꼴로는 망할 것 같다. 우리 한계 그러니까 한계 기업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기업 파산 신청을 하거든요. 이제 결국 빚잔치 하는 거죠. 기업도 빚잔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서 그 상반기 건수가 522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렇게 빚에 몰리고 매출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 이제 당장 세금이 우선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종업원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3명 중에 1명꼴로 이제 실업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그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실업급여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를 한 건데 고용보험이 연말에 3조 8천억 정도가 적자를 볼 것 같다. 또 국가 채무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책 기조를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지 선회를 해줘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세요, 박사님. 그 기조 선회해 주는 거는 저고 저처럼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막연히 지금 위기가 온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인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걸 한번 복기를 한번 하면서 해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코로나 그 2차 코로나 위기가 안 온다는 가정 하에서도 지금 이런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올 연말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그러니까 그 코로나 충격이 이제 일단 연말까지 간다는 걸 전제로 했어요. 전제로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2차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말까지 안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도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팬데믹으로 규정된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백신 개발된다 그러지만 아직도 좀 멀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어디 음식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지침 나온 것도 밥 먹을 때도 뭐 마스크 쓰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이거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거 이렇게 쓰고 그다음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내려서 밥 먹고 그리고 다시 또 잠깐 씹을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불편해서 가겠어요. 그리고 마주보고 앉지 말라는 거거든. 여기 이렇게 크로스로 앉았어요. 크로스로 앉고 뭐 그다음에 모임 가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그럼 이렇게 위험하면은 앞으로는 그 대중교통도 이제 타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아시다시피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물건을 생산해서 팔고 대금 회수해서 또 돌아가고 거기서 소득 얻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 첫 번째로
자기 자금만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아주 우량한 기업들은 자기 돈 가지고 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남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한 2배, 자기 자본의 한 2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언더스탠딩 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200% 부채 비율 200%가 자기 자본 대 부채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또 부채를 얻어갖고 공장을 더 증설하면 또 수익이 더 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기업들이 되게 어느 정도 부채를 쓰긴 써요. 근데 너무 과도하면은 빚에 몰려서 이제 무너질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부채 급증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게 커브에서도 보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요건데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거. 이제 이 상태가 한계 기업이 한계 기업. 그러니까 우리 쉽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을 영업해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데가 기업 2개면 하나는 해당이 된다고. 지난번에는 3개 중에 1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2개 중에 1개로 이제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계 기업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면은 좀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업을 좀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역할을 못하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 아니 은행에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이 그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담보로 잡힌 것들 다 이제 경매 처분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이 파산하게 되고 그게 예상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금이 줄게 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업이 증가한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 조짐이 왜 심각하냐면은 이번에 그 실업률 발표난 게 이제 4%가 돼 갖고 그 113만 명의 실업자 수를 이제 했는데 이게 사실은 113만 명이라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 이제 재정으로 단기 알바 자리 한 사람들이 근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급하니까 일시 휴업자로 지난번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을 때는 160만 명씩이나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쌓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연말에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 2차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더 강력한 언택 만나지 말라는 그런 게 가속화되면은 기업들이 더 못 버티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도 국가는 뭐 어쨌든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이게 839조. 연말까지 그렇게 된다는 건데. 우리는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위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1년에 국민 총 생산을 GDP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46.5%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반이네. 그러니까 근 절반 정도가 이제 이미 빚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 나라가 이제 빚으로 쓰고 있는 거죠. 반이 빚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IMF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단기간 내에 너무 급증을 하고 있다. 이 속도가 문제다. 왜냐면 현 정부 들어서서 무슨 하는 프로그램마다 몇십조 이렇게 과감하게 갔으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는 올해 3차 추경까지 해서 이제 GDP의 43.5%까지 빚이 됐어요. 국가 채무가. 그런데 이제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럼 4차 추경도 할 만한데 지금 주저하게 되는 게 이 부채 비율이 국가 채무 비율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세금도 이제 감소화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또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서 빚을 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정이 쓸 때는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그 재정이 그래도 건전성을 유지하라. 그
그 곳간에 우리 곳간에 좀 많이 채우고 있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곳간에 다 써버린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들어도 세금도 이제 줄어드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남부지방에 홍수가 대거 났잖아요. 네. 그 돈을 쓰려는데 국간에 돈이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빚을 내야지 뭐 어떻게 쓰려면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정작 위기 때는 못 쓰고 평소에는 뭐 야, 그 저기 급하지도 않은데 그냥 막 돈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린 뉴딜 한다고 160조 들어가고 뭐. 그것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필요하면 써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여튼 경제 위기가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는 뭐 그칠 그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 그래서 자 이런 우리 경제 위기가 오는데 그 고스란히 지금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묘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국난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은 단합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역사도 보면은 임진왜란 시절에 다 이렇게 단합해서 뭐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그 전에.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국난 극복을 할 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또 묘하게 지난 조국 사태 때 39%인데 또 이제 39%라는 숫자가 또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감속이라고 그래야 되나? 급감속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 이유가 뭔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 떨어질 때마다 이벤트를 정리를 했는데 이거 조선일보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그 나름대로 그 이유가 쭉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크로스라고 그러죠. 예. 부정하고 긍정하고 부정이 서로 X자로 이제 만나는 선 보면은 이게 결국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에서 그동안 누적된 게 이 터져서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이렇게 터지면은요, 이 반전하기 되게 어려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세금 관련해서 이 부동산 세금이잖아요. 부동산 세금이든 뭐든 간에 세금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역대 왕조나 그 현대 들어와서 그 어떤 정부들도 버텨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 사례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농민 반란이 왕조를 쓰러뜨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 농민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뭐 농민들 다 별별 없다 이런 생각을 더구나 고대에는 더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래저래 재산도 뺏기고 다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뺏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내지는 또 중간에 그 관리들이 착취하는 그 세금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 중국이 묘한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 한 왕조가 200년 내지 300년 정도 이렇게 가는데 우선 망하는 순서부터 얘기를 하면 왕조 말에 대체로 농민 반란이 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때는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으니까. 그렇죠. 농민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게 정치가 문란해져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농민을 착취하지만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농민을 착취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드디어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 뺏겨갖고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게 돼요. 유민이라고 그래요. 유랑민이지 유랑민. 유랑민이 되다가 한둘 모이면은 때가 돼요. 그걸 이제 도적대라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홍건적이라는 게 황색 두건을 쓴 그렇죠. 때, 홍건적은 홍색 두건을 쓴 때, 그래갖고 농민의 이제 그거를 또 난세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주는 리더가 생겨요. 그럼 그 리더가 이제 수장이 돼갖고 왕조를 쓰러뜨리는 이제 군사력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 리더가 새로운 왕조를 창건해갖고 이제 그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처음에는 또 새로운 기상이 생기니까
그 국정이 안정이 되고 뭐 이렇게 한 100년 정도도 잘 가요. 가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안정하고 부강하게 됐네. 이제 이러고 있으면은 반드시 또 옆에서 뜯어먹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생겨갖고 환관 생기지 탐관오리 생기지 해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문란하게 하면서 뜯어먹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왕조가 멸망한 건데 이 조선 후기 때도 보면 결국 이렇게 됐어요. 조선 후기 때도 조선 전기는 그래도 그나마 기강이 살아있고 또 잘하려고 그러고. 네, 나름도 그랬는데 그 임진왜란 전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사실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의 사대부한테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그 기울은 건데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지도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떤 걸 그리냐면은 대체로 그 큐슈 섬 있잖아요. 예. 그 정도만 그린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오사카까지 가는 정도 나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이 실제로는 그 당시도 일본의 경제력이 우리의 10배가 넘는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예. 임진왜란 당시에도. 예. 그런데 조선의 사대부는 일본이 굉장히 조그만 나라고 그 외적 정도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쳐들어와도 뭐 별 대응도 못하고 그냥 당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코스에 들어간 건데 그럴 때 이제 조선도 역시 보면은 그 정치가 문란되니까 중간에 뭐 군수 뭐 이런 사람들 해먹는 사람들 워낙 많잖아요. 우리나라 또 이 사람들이 또 해먹다 보니까 밀란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밀란을 정부가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여기도 보세요. 이제 밀란이 본격화돼서 이제 이 동학 농민 전쟁의 시발점이 된 고부 밀란 이게 상당히 유명한 거잖아요. 전봉준이. 예, 이제 이런 상태로 밀란이 벌어지면서 조선이 수습할 능력이 안 되는 건데 결국 재원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그 조선이 망했을 때 우리나라 그 왕국 수비대 그 우리 이제 수도 방위 사령부 정도 비유할 수 있나? 한 8,000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군사력도 키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어가고 농민은 못 살게 만든다는 거는 어떤 가렴주고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라를 망치는 거다. 근데 다른 나라도 그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에서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대해서 홍차에 대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이제 매기니까 반발해서 결국 영국이 식민지를 상실하는 결과가 됐고 그다음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때도 세금 내는 사람이 98%인데 여기다 그냥 왕창 세금을 내니까 결국 이제 그 왕은 처형당하고 왕정제가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도 보면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을 하면서 그 내각이 붕괴가 됐고 이 의원 내각제니까 쉽게 바뀌는 거거든요. 캐나다 보수당 정권도 소비세 인상하면서 처참하게 깨지고 그런데 이런 트렌드에 딱 하나 예외가 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 영국은 왕이 적당히 그 양보를 해가면서 끌어간 거야. 그래서 별난이 없이 그냥 그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조세 법률주의, 국민의 대표가 정하는 세금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조세 법률주의가 확립이 된 거는 이게 사실 국회에 이제 기원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의회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왕이 함부로 세금을 때리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세금을 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지금 부동산 아까 그 사람들이 열받은 게 뭐겠어요? 집을 살 때 세금 왕창 내. 가지고 있다고 또 죄인이 돼서 죄인을 그 처벌하는 식으로 해. 또 팔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또 그동안 오른 거 다 내놓고 나가.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있는 사람, 다가구 주택은 그렇다 치자 이거야. 1가구 1주택이 있는 사람은 세금 내다가 만약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집 팔고.
자기 원래 있던 집으로 못 가, 그 정도 규모로 못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거주. 가치 보존이 안 되고, 아니, 근데 양도소득세 내고, 보유세 그동안 내고, 뭐 이러다 보면은, 가치가 이미 엄청나게 잠식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만약에 집 팔고 다른 데로, 지역으로 이사 갈 수요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가면은, 내가 한번 30평짜리를 살았다. 그러면 세금 다 내고 하면 20평도 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국민들도 이게 부동산 대책이 그래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 다가구 다주택자를 겨냥한 거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다주택자만 잡는 줄 알았더니 1주택자도 잡은 거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도 뭐 그냥 뭐 임대 그 자기네들 그 처음에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또 이제 정책을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정말 이제 분노해갖고 외국의 그 밀란 수준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를 정말 이렇게 마구 해도 되는 거냐? 외국의 그 밀란 사태 보지 못했느냐? 지금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그 앞에 페이지 조금 더 앞에 좀. 예,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오죽했으면 이게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이 격앙된 상태를 단순히 쟤네들은 뭐 집 있는데 무슨 집 없는 사람 생각해야지 말이야. 그래갖고 국민을 꼭 이원화해서 가르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서로 앙금이 생겨서 나라가 저 국난을 이기려면은요 통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그 IMF 외환위기 시절에도 금모으기 운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 뭐 그게 뭐 경제적으로 뭐 그다지 뭐 큰 효과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국민이 단합한다는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모범 사례로 돼갖고 네. 그리스가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한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 네. 한국은 그 당시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단합해서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스 니네들은 뭐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굉장히 이그젠플이 돼버렸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제가 이제 추락하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안 되겠다.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뭐 그거 비슷한 걸로 하여튼 우리 국민이 단합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과연 과거처럼 호응이 되겠는가?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을 모르겠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몰라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모든 국민들이 요즘 모든 국민들이 이거는 뭐 없는 국민, 있는 국민은 가릴 거 없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꼭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제가 생각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자기 국민의 그 재산권 침해를 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단합하자 이런데 국민 통합에 사람들이 같이 섞이고 싶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내 재산 내가 벌어서 자식들하고 잘 먹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선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의욕이 떨어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 개인의 어떤 그 사회생활을 생각하고 또 가정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죠. 예. 그렇다는 걸 우리 국민 재산권 침해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참 이게 좀 깜깜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은 예. 항상 뭐 주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 없는 사람은 그런 피해가 없느냐? 아유 있죠. 집 없는 사람은 더 큰 피해를 당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전세 대란이니 뭐 그러니까 집 사는 거는 고사하고 새 자리도 얻기도 되게 어려운 수준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국민을 못 살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안 내는 분이 못 내는 분위기죠. 네.
그는 한 40%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한 72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예. 세금을 못 내고 계시는 건데 예. 사실 소득이 제대로 있으면 누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벌어서 세금 내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거를 꼭 그렇게 갈라갖고 세금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그 세금 내는 사람 니네들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좀 이쪽으로 더 내 하고 세율 왕창 올리면은 세금 내는 사람도 아유 여기서는 더 못 살겠네. 외국의 예도 보면 그래서 다 해외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주택도 똑같거든요. 이거 집 있는 사람 많은 사람 그 집 많은 사람 세금 더 내.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무주택자한테는 혜택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로는 그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한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 자기가 사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정책을 그러니까 어느 쪽이 뭐 100%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책이 현실에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를 한번 따져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냥 불쑥 탁 던졌다가 아닌가 봐 하니까 또 이놈 잡겠다고 또 이러고 저놈 잡겠다 저러고 이런 게 무슨 정책이랍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그런 그 전체 구조를 못 보는 정책은 차라리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더 낫다. 지금 시민들도 주장이 그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놀고 계셔라. 그리고 이미 끝날 때까지 놀고 계셨다가 그냥 가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국민들 판단이 명확하고, 판단이 명확하면 그런 얘기까지 자주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돌이켜 생각하면 본인들도 뭐 좀 잘하려고 그랬지만 역부족일 경우에는 네. 다른 사람 생각을 좀 바꿔보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꿔보든지 아니면 그 기조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갖고 좀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오죽 국민들이 안타까우면 가만히 계시는 게 국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오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예, 장영철 박사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자, 구호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살아남자! 경제!